원숭이를 방에 가두고 타자기를 쥐어주면 언젠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똑같이 써낼 수 있을까요? 통계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영원히 사는 원숭이여야 합니다. 영화 혹성 탈출의 유인원 시저는 햄릿을 써내는 대신 셰익스피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처럼, 리어 왕처럼 그는 존엄하고 품이 있으며 비극적입니다.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 오늘 다룰 영화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네. 혹성 탈출하면 저하고 약간 나이가 비슷합니다. 원작 시리즈가 68년에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 원작을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약간 저보다 어리시니까. 저는 2001년에 나왔던 팀 버튼 감독의 버전부터 보고 나중에 이제 68년 버전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전으로 자리 잡을 만한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고 2편은 사실은 그 1편의 반복? 약간 비틀어서 반복했던 거거든요. 그 혹성탈출 3편이 좀 재밌었던 게 1971년에 나왔던 저하고 나이가 같죠. 네. 제3의 인류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굉장히 좀 한 획을 그을 만큼 좀 특이하게 잘 만들었던 작품이고 타임슬립물의 어떤 전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시리즈예요.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세계관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점점 앞으로 가거든요. 혹성탈출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활용하고 싶으니까 계속 프리퀄 식으로 가는 시리즈라서 2011년에 나왔던 이 완전 프리퀄 정말 시저의 제일 앞으로 갔던 이 시리즈의 출발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2001년에 팀 버튼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었는데 망했죠. 평가가 좋진 않았죠. 네, 제가 팀 버튼을 좋아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팀 버튼의 분위기가 확실히 녹아있긴 하죠. 네. 근데 상당 부분은 좀 시대에 안 맞는 톤이라는 느낌이 더 커요. 블록버스터 같은 어떤 유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 부분 모자란 거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줄거리를 통해서 2017년 혹성 탈출 총회 전쟁의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동료 유인원 코바의 서프라이즈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시저가 인간을 미워하며 최후의 전쟁을 칩니다. 오늘도 색깔을 넣으셨네요. 색깔 의미를 아시겠나요? 이 시리즈의 1편의 제목이 라이즈입니다. 네. 그 2편이 새벽, 던입니다. 네, 3편이 워입니다. 그래서 라이즈와 던과 워를 색깔로 처리해서 이렇게 3편을 다 여기 압축해서 넣어봤습니다. 오늘 유달리 자신 있어 하시더니 네. 시리즈 3부작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3편의 오프닝을 보면 1, 2편을 요약하면서 라이즈, 던이라는 이 단어를 네네네. 아주 색감을 화려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형식을 제가 패러디한 거죠. 영화 연출의 형식까지 패러디 하셔서 내가 생각 대단한 한 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을 법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유인원의 리더 시저가 대의와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전설이 된다.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이 사실 시저라는 영웅 혹은 유인원의 전설을 계속 구술하게 만드는 그 엔딩인 것 같아서 전설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시저를 가장 인간답게 보여주게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복수심? 사적 복수심인 것 같거든요. 영웅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대의와 복수심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선 이 시리즈의 1편, 2편, 3편 이제 완결이 된 3부작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리즈를 보통 좋아하시나요, 원래? 네, 2011년도에 나왔던 루퍼트 와이어트의 감독 버전은 굉장히 좋았어요. 1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1년에 나왔던 팀 버튼 감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또 반복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완전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클리셰를 벗어 던지고 유인원의 출발이라는 걸 초점 맞췄다는 게 약간 충격을 안겨주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감독이 한번 바뀌었죠. 2편 감독이 맷 립스 감독인데
3편에도 연출을 맡았죠. 3편까지 그린 그림까지 보면 맷 리브스 감독이 연출을 잘했다, 잘된 선택이다라고 생각되는데 2편 때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감독이 바뀌고 색깔이 완전 바뀌니까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보통은 고전을 뛰어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뉴욕 포스트 같은 데서 이제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번 영화에 대한 전체 총평이 어떤 거였냐면 찰스 에스턴의 팬들에게 먼저 사과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에 나왔던 영화가 고전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평이었어요. 저도 이 평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이 3부작이 언젠가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트릴로지를 완성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성 탈출 이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장르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르를 섞어 놓는 것 같아요. 약간 탈옥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전쟁 영화, 앞쪽은 전쟁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웅담이죠. 시저라는 그렇죠. 캐릭터가 어떻게 영웅으로 거듭나는지를 메인 플러스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로드무비의 형식도 취하고 있고 또 한편은 전쟁 영화 같은 느낌도 주고 저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는 서부극의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로건 같은 영화였는데 도상적으로만 봐도 소녀와 함께 여정을 떠난다는 게 약간 로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서부의 어떤 모티브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통 이제 다양한 장르나 뭐 장점들을 섞으면 잘 되기도 하지만 약간 잡탕밥처럼 되기도 쉽잖아요. 전체 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섞고 붙여서 풍성하게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딱 이번 영화 같은 경우인 것 같고요. 그거는 중심을 잘 잡고 가서 그런데 캐릭터를 확실히 끌고 가는 거죠. 2부와의 가장 큰 차이가 2부의 패착이 저는 너무 넓히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좀 편편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영화는 로드무비 형식을 일정 부분 취하면서 캐릭터에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죠. 근데 그 로드무비는 서사 자체로 보면 약간 서부극의 어떤 모티브들 많이 따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는 대사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사를 주로 하는 쪽이 이제 인간, 특히 대령이죠. 이 대령과 시저가 만났을 때 가장 핵심적인 대사, 영화 전체를 보여준 대사를 한 2개 정도를 해요. 그게 2가지 방향에서 이 영화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령이 이제 시저를 포획하고 나서 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령이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수많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장군들 이름을 다 얘기하죠. 주로 이제 약간 미국 쪽에 서부 그게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 얘기를 하고 나폴레옹도 있었고요. 네. 수족 족장인 그 안전 황소 시팅볼. 와 커스터 대령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의 관계는 그랜트 장군이 승자잖아요. 이 두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면 재밌는데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할 때 리 장군은 패장인데 협상 장소에서 아마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격식을 갖춘 복장들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랜트 장군은 굉장히 허름한 그냥 진흙발이 다 묻은 그런 거 차림을 하고 온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리 장군이 승자 같고 그랜트 장군이 패자 같은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거죠. 사실상 그게 대령과 이 시저의 관계이기도 해요. 시저가 굉장히 포박당한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시저가 승리자라는 거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령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이 결국은 패배할 거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다라는 거를 그런 역사적 인물도 통해서 그냥 아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영화의 오프닝이 사실 베트남전 같기도 하고 인디언과 군인들과의 싸움 같기도 한 장면에서 군인들의 헬멧에 써있는 문구가 재밌어요. 멸종위기종이라고 돼 있어요.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동물에 그런 칭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지금 멸종위기종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대령이 자기가 시절을 사로잡긴 했지만 어쩌면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약자는 대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문구가 사실 이 작품의 또 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무겁고 깊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전 작품, 이전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트 있는 유머들을 꽤 많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한 캐릭터도 일부러 하나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 2011년부터 진행된 이 리부트 3부작에서 CG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션 캡처 그리고 앤디 서키스가 또 연기를 했던 이 이야기는
영화 자체로 완성도 높지만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줘서 회자되었던 사람들의 입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부작의 출발이 사실 이런 디지털 캐릭터가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 왔기 때문에 3부작을 이런 형태로 유인원의 방점을 찍고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령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대사 중에 두 번째 대사가 뭐냐면 My God, look at your eyes. Almost human. 진짜 사람 같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CG를 자랑하는 거구나. 우리 팀 봐. 너무 잘해, 이 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받는 느낌인 거죠. 저 원숭이가 너무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영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클로즈업의 영화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유난히 클로즈업 쇼트를 많이 써요. 자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CG 캐릭터들을 보면 클로즈업을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인간처럼 구현되지 않거든요. 촬영 감독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 들어오지 마. 아직 우리 기술은 거기까지 안 돼라고 이렇게 막기도 하고. 어색함이 있는 거죠. 뭐,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 흔히 언캐니 밸리라고 하잖아요. 닮지만 약간 다른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공포를 느낀다, 낯섦을 느낀다는 건데, 초창기 CG들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되게 멀리 찍거나 했는데, 지금은 사실 구분이 불가능하죠. 우리 CG각으로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영역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자신 있는 클로즈업 쇼트, 감정 쇼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혹성 탈출의 이 시저란 캐릭터는 오롯이 시저란 캐릭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CG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사실 다 실제예요. 눈 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황량한 벌판이라든지 그런 거 실제고 그 캐릭터만 CG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정반대에 있는 영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정글북 같은 그러네요. 영화예요. 정글북은 모든 게 블루스크린이고 모글리만 사람이었죠. 그렇죠. 모글리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블루스크린이었고 실제로 정글북에서의 어떤 배경들 같은 건 어떻게 찍었냐면 가서 실제로 다 찍고 그거를 다 그래픽화해서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의 가상세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완전 통째로 그 배경을 3D로 다 옮겨왔기 때문에 2D에 가깝게 한 면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상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글리 소년이 세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거에 대응할 만한 배경들을 다 이미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약간 좀 안 좋은 비유긴 하지만 그런 느낌 아닐까요? 배달시켜 먹느냐, 가서 먹느냐. 정글북이 배달시켜서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서 앉아서 먹는 거라면 혹성 탈출은 소풍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소풍 가서 먹는 느낌? 그런 차이가 비슷할 아닐까요?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영역이겠지만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CG를 통해서 세계를 아예 창조하는 게 정글북이었다고 하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오직 캐릭터 하나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호한 표정, 알 수 없는 표정이라는 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디지털 캐릭터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 모든 이 표정들과 감정의 중심에 앤디 서키스라는 명 배우가 있었고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표정 연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저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킬 수 있지 않았나.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에게도 이 시저라는 캐릭터는 되게 특별했던 게 1부, 2부, 3부를 다 연기를 하셨잖아요. 1부에 이제 태어나서 3부에 이제 이야기가 마감될 때까지 전 생애를 다 이 캐릭터와 함께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보이후드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앤디 서키스의 표현을 빌면 에이프 후드다. 내가 이 일생을 함께한 캐릭터다라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앤디 서키스가 물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모션 캡처를 하는 그 배우의 연기력이 이 디지털 캐릭터의 연기력까지 연결되느냐, 그 1대1로 대응되느냐, 요게 약간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CG 캐릭터 기술이 연기를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리는 거냐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약간 원본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똑같은 CG를 썼다고 해도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를 보고 그런 논쟁을 벌이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원본 없는 연기 아니라 근본 없는 연기죠. 거기는 연기가 너무 근본이 없어. 로봇들이. 정글북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나오는 호랑이 눈빛이 아무리 깊고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걸 우리가 연기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픽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모션 캡처 캐릭터, 특히 이런 CG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캐릭터 혹은 컴퓨터 그래픽 전반과 필름과의 어떤 대결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필름 영화를 옹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필름 영화가 원본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앤디 서키스의 연기가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상이나 이런 걸 아직 인정받지 못, 언젠가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이거를 과연 원본인인 연기로 봐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깨나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앤디 서키스가 이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이 수염도 기르고 유인원처럼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저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시저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 같은 어떤 패션을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시저와 앤디 서키스는 동일 인물이며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영화인 거죠, 혹성 탈출이. 본인 의견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완전히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TV와 라디오처럼 병존하겠죠. 그 CG 캐릭터의 연기와 실사 캐릭터의 연기가 같이 갈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영화에서도 지금 포스터에 보는 것처럼 되게 매혹적인 두 캐릭터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혹성 탈출의 전체 화두가 진화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영화 기술의 진화 혹은 영화 연기 표현의 진화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 영화가 못 만들었으면 이런 논쟁을 하지도 않겠지만 사실 얘기가 워낙 탄탄하고 이 연기를 보면서 누구나 감탄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논쟁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소녀의 캐릭터가 이름이 노바잖아요. 원 그 시리즈에도 여주인공이 노바인데 그때는 사실은 여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힘든 게 계속 도망다니는 역할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노바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좋은 캐릭터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시선을 뺏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실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가장 CG 캐릭터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특별한 연기를 하지 않거든요. 표정도 많지 않고. 네. 영화 캐릭터도 실제로는 기능적인 캐릭터인 거죠. 순수라는 상징 혹은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종족을 이어주는 어떤 가능성, 미래 뭐 이런 걸로 표상되어 있는 캐릭터라서 그런 좀 인간적인 부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부분을 다 지워버린 캐릭터예요. 되게 재밌었던 건 저는 이 두 사람의 클로즈업이 시저 같은 경우는 표정이 너무 복잡해서 모호한 거고 이 노바 같은 경우는 너무 투명해서 표정이 없어서 되게 모호하거든요. 둘 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어떤 표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클로즈업의 대비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일단 고전적이다, 뭐 비극적이다, 장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시저라는 캐릭터가 어떤 전설의 시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비극적인 게 영웅의 조건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문영하고 그리고 영웅의 조건에 대해서 문영하기도 한데 이 편에서의 시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였잖아요. 시저를 버티게 했던 신념은 그 두 가지인 거죠. 인간과 싸우지 말자는 거와 유인원은 뭉침이 강하다는 거고 그와 정반대되는 인간을 증오하는 이제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가 있었던 거죠. 코바였던 거고. 근데 시저는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를 버렸죠. 2부에서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자기가 저버렸어요. 이분이 2부 스포일러도 하시네? 2부의 스포일러도 하긴 뭐 스포일러 경고했으니까 네. 코바를 죽이는 건 2부의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원죄를 떠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던 갈등이 이제 시저 내부로 들어온 거죠. 그게 인간과 유인원의 갈등과 영웅으로서의 시저의 내부적인 갈등, 이 두 가지가 이중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드라마가 깊다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한 줄 그려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의와 사적 복수 사이에 갈등하는 시저의 모습 같은 거겠네요. 앤디 서키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약간 감정적인 진화랄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인간적이다라고 느끼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3부의 시저처럼 사적 복수심 때문에 번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이란 말도 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과연 시저에게 인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유인원적이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건가요? 저는 인간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드라마상에서 볼 때는 이런 부정적인 가치들이 부여될 때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3부는 확실히 그런 부분을 좀 인간다움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 그걸 부각시킴으로써 한편으로 또 질문 던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이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좁히고 깊게 들어가는 드라마로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간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다른 비인간 종족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라는 그 굴레로 많은 동물들을 학대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시저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령, 우디 에러슨이 연기한 대령의 캐릭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제가 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괴물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을 때 시저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괴물이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편으로 보면 시저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인데 또 완전 닮은 꼴이에요. 네, 동전의 그렇죠. 양면 같은 캐릭터인 거죠. 시저가 종족을 위한 대의 그리고 사적 보수싸움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3편에서는 사실 사적 복수를 선택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봤거든요. 또 반대로 이 대령 같은 경우는 그 둘 사이에서 사적 감정들을 죽인 캐릭터예요.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캐릭터라서 그게 되게 비이성적인 광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 편에서 보여줬던 시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캐릭터의 배치가 드라마를 깊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맷 리브스 감독의 두 사람의 캐릭터를 정말 잘 설정한 것 같은 게 한 명을 악당으로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령도 말씀하신 대의를 선택하는 게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류라는 큰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간 사람을 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저도 그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 있을 만한 설정들을 깔고 있고, 진화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답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게 만드는 건데, 또 답이 나왔습니다. 진화에 대한 게. 인간들도 나무를 타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나무를 타지 못해서 인간들이 다 죽었거든요. 유인원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피합니다. 자주 느끼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진화라는 게 인간의 뇌의 진화가 진화일까? 어쩌면 육체의 진화를 인간은 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서 누군가를 막 학살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정말 진정한 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타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저가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쪽 사이에서 사실 이게 양가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저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극복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우리가 용기와 무모를 구분을 하잖아요. 무모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용기는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걸 용기라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시저가 약간 그런 느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바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코바와 같은 나락으로 한번 떨어져 보고 한번 코바가 되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극복을 하는 거죠. 중간에 그런 심한 말 듣죠. 너 점점 말하는 게 코바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그런 말 너무 싫거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너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화를 막 내는데 그 심정이 아닐까. 코바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게 스스로에게 느껴졌던 한계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용기가 공포를 이겨내는 거라고 하면 진정한 관용은 증오를 이겨내는 건 거죠. 시저가 사실 인간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건 투쟁하되 그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씨앗들, 단초들을 남겨두는데 그게 이런 노바 같은 중간자적인 캐릭터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 그러면서 되게 복합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깔끔한 영웅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별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한 줄 평입니다. 네. 오늘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우선 별점이 기대됩니다. 혹성탈출 정의 전쟁의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언젠간 고전의 반열에 오를 영화의 진화입니다. CG 캐릭터 혹은 CG로 그려진 것들을 얼마나 진짜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혹은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실사 영화들, 필름 영화들 다 대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 평론가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인데, 그게 초기 영화의 발전과도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한데, 초기에 영화라는 매체가 나왔을 때도 영화는 되게 재밌는 놀이거리였거든요. 신기한 구경거리였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신기해지지 않은 순간부터 이제 영화를 이야기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연출이란 걸 하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녹여내고 장면을 만들고, 결국은 신기한
연기함이 없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지금 그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여기 나오는 앤디 스커스가 연기하는 시저라는 디지털 캐릭터는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캐릭터가 연기를 매우 잘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화의 진화의 출발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영화의 진화를 이루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 진화를 못 보고 죽을 확률이 크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 첫 걸음이 힘들지. 물의 노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6위는 확보가 된 거죠. 그렇죠. 과연 송경원 평론가님에게 몇 위일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순위는 3위입니다. 3위요? 네. 덩케르크를 제치고. 네. 와. 변동이 꽤 많네요. 덩케르크가 사이즈와 체험의 관점에서 그걸 접근했다고 하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CG 캐릭터의 연기를 통해서 지금 가볼 수 있는 최극단까지 한번 가봤다는 측면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 것 같고 또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순위도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옥자하고 덩케르크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봤지만 역시 묶으면 강하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는 한 편이라기보다 사실 4위에 있는 거는 3편의 여행인 것 같아요. 시리즈 3편의 어떤 감동이 마지막에 배가 됐기 때문에 4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위로 랭크를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저의 이기대도 그렇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착한 원숭이는 죽은 원숭이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사실 이 대사는 약간의 인용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 작품이었죠. Beneath the Planet of the Apes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좋은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라는 얘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소설을 쓰면서 가장 안전한 컴퓨터는 뭔지 아냐? 꺼진 컴퓨터다. 이런 얘기를 또 쓴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때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인간이 이런 식의 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같은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를 제가 기억나는 대사로 꼽아봤습니다. 보통 이기대는 되게 새털같이 가벼운 것들을 꼽아주셨는데 오늘은 작품에 맞게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 핵심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문구이기 때문에 저는 깨알 같은 어떤 발굴의 의미로 이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혹성 탈출 종의 전쟁 맷 립스 감독의 작품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극장에 가셔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적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